자, 이제 세 번째 오해는 은행주가 건전성이 좋지가 않다. 위험하다.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에서 뭐 하나 크게 터지면은 연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올 수 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PF 대출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은 은행도 무사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금리가 막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음, 대출이 엄청나게 연체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은행들은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가 좀 위험했었죠? 그때 기사들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연체율, NPL, 뭐 BIS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이런 걸로 이제 건전성을 뭐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늠할 수도 있고, 그 은행들은 해마다 분기마다 자기들의 어떤 건전성 지표를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데 이런 지표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NPL이 증가했다, NPL 커버리지 비율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뭔지는 다들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BIS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고등학교 경제책에도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죠. 은행이라는 업무가 사업이 자기가 자본이 100만큼 있어도 그거에 뭐 7배, 8배 정도를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뭘 담보로 이렇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은행 자체의 신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고객들에게 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한정 빌려줄 수는 없고 자기 자본의 특정 비율만큼 빌려줄 수 있게 해놓았는데 그걸 이제 얘기할 때 쓰는 지표가 이 BIS인 거죠. 적게는 뭐 최소한 뭐 12%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요새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보면 17%, 18% 이래요. 연체율. 연체율은 사전적으로는 한 달 이상 이자 안 내면 그건 무조건 연체입니다. 근데 이제 얼만큼 연체되느냐에 따라서 악성 채무가 있고 그냥 뭐 우발적으로 뭐 좀 까먹고 한 달 이자 못 냈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이거를 고정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고정 이하 여신이다 그러면은 고정부터 추정 손실까지 요 세 단계에 걸친 그 부실채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NPL이라는 거는 Non-Performing Loan이라고 그래서 여신으로서의 가치를 못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오히려 더 낫죠. 이 고정이라는 말은 사실 뭐 우리나라 말 이거는 딱 와닿지가 않고 non performing loan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부실 채권이다. 쉽게 말해. 이 부실 채권에 대비해 가지고 충당금을 얼마나 쌓았는지가 NPL 커버리지 비율이다. 그래서 NPL 커버리지 비율이 많이 높다 이러면은 이 은행이 부실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은행이 부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처음부터 여신 심사를 빡세게 해가지고 신용등급 1, 2등급 말고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당연히 부실이 적겠죠. 그거 말고는 이미 빌려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잘 내는지를 보고 연체가 되면은 제각 대손 충당금을 쌓는 겁니다. 이 고정 같은 경우에는 고정 여신은 20% 충당금을 쌓게 돼 있어요. 뭐 1억 빌려줬다.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연체했다. 이러면 2천만 원을 충당금으로 쌓게 돼 있는 거죠. 당연히 뒤로 갈수록 100%에 가깝게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연체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8월 31일 기자니까 지난주 주말쯤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가 되겠어요. 0.2에서 0.27까지 0.19에서 0.29까지 막 엄청 늘었어요. 아무튼 0.14에서 0.23까지 거의 뭐 50% 이상 늘었는데 비율만 증가 비율만 보면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감을 잡으려면은 다른 거랑 좀 비교해 보면 되죠. 토스는 아무래도 좀 더 중저 신용 등급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연체율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1.56% 정도의 연체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에 비하면은 뭐 사실 이게 지금 그 전에가 워낙 낮아서 그렇지 그 전에는 사실 너무 제로 금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거 연체할래야 하기가 힘든 그런 정도의 금융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아무래도 제로 금리 시절에서 1% 미만 기준금리 시절에서 3.25%, 3.5%막 이렇게 가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실채권 쉽게 말해 부실채권의 비율이 1년 대비 얼만큼 늘었냐 하면은 뭐 이 정도 뭐 늘었다면 뭐 늘었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좀 줄어든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부실채권 대비 충당금 얼마나 쌓았는지를 보면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빡세게 쌓았죠. 거의 3배 가까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2배 가까이. 이게 이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를 보려면은 과거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게 4대 시중은행 LPL 커버리지 비율 17년도 자료인데 87%, 77% 이렇게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지금 은행들이 더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은행이 부실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때는 기준금리가 워낙 낮았으니까 이만큼만 쌓아도 됐어.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금융당국에서도 자꾸 이제 규제를 하니까는 충당금을 많이 쌓는 거죠. 이 정도 많이 쌓고 있다. 이거 보면은 뭐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은행들이 많이 좀 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BIS 비율 17% 작년 동기 대비 17%였다가 지금 18.4%. 그나마 좀 낮은 게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도 작년 동기 15.1% 대비 16.3% 정도로 많이 높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BIS 비율도 뭐 지난 2009년부터 2018년대까지 보면은 이렇게 17%, 18%까지 대비했던 적이 없어요.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은 혹시 모르는 어떤 뭐 금융 위기발, 금융발, PF발 이런 거 터지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KB국민은행의 약간 이제 고정 이하가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고 했죠. 이 회색이 지금 요 기간 동안에 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굉장히 낮았죠. 감소 추세고 이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제로 금리인데 연체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가 꽤 됐는데 미국도 내년 뭐 상반기 정도에 한번 금리 피벗을 하려고 하고 유럽도 내년 1분기 정도에 금리를 이제 피벗을 하려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행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뭐 이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정 이하 여신이 비율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연체율이 아까 뭐 0.2%대다 뭐 이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여긴 아무래도 더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이 많을 테니 그것도 그거고 여기는 지금 PF가 많이 껴가지고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지금 높아요. 근데 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5.41%다. 이러면은 아까 그 은행들 연체율은 뭐 늘었다고는 해도 이건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오해. 은행은 지금 수익 구조가 안 좋아. 이자 장사에 의존하느라고 미래가 없어. 이놈의 이자 장사.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 은행이 국민들의 것이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일견 뭐 맞는 얘기는 있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의 특징이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낮고 이자 장사,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 버는 돈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바꿔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 사람들 수수료 내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때 500원 막 물리고 이러면은 이거 정 떨어지게 이거 500원은 서비스로 그냥 해주는 거지 이거 왜 돈 받냐 이런 식으로 항의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왜 수수료 수익 없고 이자 장사로 돈 버냐고 하면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얘기죠. 은행들은 국민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진짜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좀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이건 오해라기보다도 이건 좀 은행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얘기. 은행은 국민들의 것이다.
피 같은 세금으로 살려놨더니 지금 이자 장사를 왜 하냐 이런 얘기. 예전에 97년도에 은행들이 실제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어요. 자빠졌어요. 실제로 그냥 이름도 안 남고 없어진 은행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출을 좀 무리하게 쓴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 부채 비율 1000% 이런 기업들도 막 있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외환위기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면은 그런 기업들은 싹 다 망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어? 대마에 해당하는 그런 대기업들도 넘어가니까 그런 기업 대출 많이 해줬던 은행들 다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IMF에서 그 구제 금융을 이렇게 주면서 돈 빌려주면서 그냥 주지 않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너네도 은행 구조 조정하고 개혁해라. 이렇게 조건을 다는데 지금 이거 돈을 받아 써야 되니까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한 거죠. 그 결과가 국민들이 혈세로 막았다.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나머지 주체들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금 20년 전에 97년도면은 20 몇 년 전이야? 23년에다가 26년 전에 썼던 그 공적 자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은행을 살려놨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은행들을 쪼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 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은행원들은 다 명예퇴직 당했어요. 다 잘렸어요. 거의 100명 중에 한 90명은 잘렸고, 그때는 은행의 지점에 가면은 별로 이렇게 아주 본점이 아니고 좀 사이즈가 크다 싶은 지점들도 막 은행원들이 바글바글 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굉장히 인건비 지출이 많고 효율이 떨어지던 시절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 다 잘렸습니다. 이 넥타이 부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넥타이를 메고 등산을 간다는 거예요. 왜 넥타이를 메고 등산을 갔겠어요? 은행에서 잘렸는데 집에다 말을 못 한 거야. 나 잘렸다고. 그냥 아침에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것처럼 하고 산에를 가. 그 산에 가가지고 이제 뭐 자살 죽을 생각 할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뭐 실제로 그때 자살도 엄청 많이 했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행원들은 뭐 마치 지금 그때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은행원들 배를 불려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직업을 잃은 은행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때 은행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됐어요. 왜냐면은 다 감자되고 어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럼 그때 이 세금으로 틀어막아가지고 살렸던 은행들 새로 들어온 주주들은 누구냐? 보통은 이제 기업이 넘어가게 되면은 기업이 막 어려워졌어. 빚을 못 갚아. 외부 자금을 수요를 받아야 돼. 이러면은 채권단이 보통 자기의 그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주주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주가. 은행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은행주를 가지고 있는 주식 그 투자자들은 이때 국민들이 혈세로 살려놓은 은행 그 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투자 소익을 회수해야 될 입장인 거예요. 지금 이 신주주와 국민들은 같은 입장인 겁니다. 막 서로 막 욕하고 이럴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지금 그때 당시에 투입했던 공적 자금을 매년 얼만큼 회수했는지 이게 발표가 돼요. 그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71%가 회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간 혈세는 회수라도 되지. 주주들은 지금 배당밖에 지금 회수할 수단이 없는데 배당마저 주지 말라고 한다면은 참 억울한 입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또 뱅크런이 발생해서 은행이 넘어가죠? 그러면은 지금 주주들은 그냥 돈 날리는 겁니다. 무한 책임이에요. 투자했던 금액을 전액 날리게 되는 거고 은행원들 뭐 일부 잘리겠죠? 그리고 또 물론 국민들의 혈세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들어가는 혈세들은 어쨌든 이제 회수의 대상이 되는 거고 우리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 회수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그건 증발한다. 그래서 이런 오해는 이런 은행은 주식회사고 주주들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금융 인프라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어떤 레귤레이션도 좀 받아야 되고 뭐 정치인들의 립 서비스도 할 수 있고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뭐 제3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 지금 우리나라 그
5대 은행의 예대 금리 차인데 좀 올랐어요. 예전에 제로 금리 시절에는 한 1%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는 평균 한 2.3%, 2.39%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6월에서 7월로 넘어오면서 좀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못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PF라든지 대출, 가계대출 같은 거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가도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물가 상승률로. 이런 상황에서 뭐 기준금리가 미국이랑 유럽 따라가겠다고 막 올리게 되면은 금리 주권을 포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GDP 성장률로 낮고 인플레이션 증가율로 낮은데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자본 유출만을 걱정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기준금리를 미국에 맞춰가지고 막 4% 5% 이렇게 따라간다면은 우리나라는 GDP는 낮은데 금리만 높은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한국은행은 이런저런 상황 모두 고려해가지고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시중 대출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은행은 조달금리,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시중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뭐 미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한국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이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높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금융 상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좀 압박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대 마진은 올라가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음, 은행이 내실이 좀 부실하다는 거죠. 내실 성장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커왔지만은 이익의 질이 떨어진다 하면서 15년간 24%밖에 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다. 15억 동안 18.6조 원. 15년 전에는 15조 원, 15조 원에서 18.6조 원으로. 근데 이게 지금 고점에서 고점을 비교하면 어쩌자는 건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 추세를 봐야지. 제가 볼 때는 이익 증가율이 대출 채권 증가율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2.4랑 비교했을 때는 9배 증가했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추세선을 좀 그려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 지금 2005년도부터 7년도까지 팍 치고 올랐을 때 요때랑 비교해가지고 조금밖에 오히려 요때가 좀 과도하게 올랐던 측면이 보이지 않나? 보통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요때 금융위기 이때 회복되면서 이렇게 쫙 올라왔다가 이때 이제 2007, 8년도 때는 뭐 또 금융위기가 터졌죠. 미국발. 그러면서 좀 조정받다가 이때 막 이렇게 아무튼 이제 이거를 이제 이익의 질을 볼 때 이익의 질과 이익의 성장을 볼 때 ROA나 ROE를 보잖아요. ROA와 ROE가 많이 뭐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때가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높았던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2015년 16년도 10년 전에 비하면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ROE가 7%대면 뭐 저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은행이 주가가 오를 그런 모멘텀은 주주 환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작년에도 했었고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뭐 된다고 주가가 별로 오르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주 환원은 주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건 시멘트 회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 아세아 제지예요. 매출 8천억에서 1조 정도? 매출 1조에 이익이 뭐 한 600억, 뭐 900억 났다가 600억 났다가 이런 회사가 하나 있고 이건 쌍용 CN인데 거의 두 배죠 매출이? 매출이 2조에다가 이익도 한 두 배 돼요. 600억 됐다가 뭐 1860억 됐다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익률이 거의 비슷해요. 이러면은 그냥 이거 재무제표만 봤을 때 시가총액이 한 두 배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세아 시멘트는 퍼가 5인데 쌍용 CNE는 퍼가 22예요. 퍼가 4배가 차이가 나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 쌍용 CNE의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를 결정지은 겁니다. 배당률이 높고 이게 지금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주가를 결정짓는. 이거 보면은 이익률, ROE 거의 비슷해요. 재무가 그 밸류 가치 평가할 때 이런 이익률이라든지 수익성 지표 같은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아세아시멘트가 더 적고, 근데 지금 PBR은 6배가 차이가 나고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거는 주주 환원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밸류예요. KB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시중은행 중에서 주주 환원에 제일 적극적인 회사가 KB금융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스탠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올해 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지주사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어요. 근데 지금 KB금융이 돈을 제일 잘 벌기 때문에 주주 환원할 건덕지가 제일 많은 거죠. 이렇게 좀 작년 9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오르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한 요때가 있었는데, 요때가 그 2023년 1월에 얼라인 파트너스가 주축이 돼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에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주가가 47,000원에서 6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어요. 20% 가까이. 이 대형주가, 이 무거운 주식이. 그리고 지금 최근 한두 달간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죠? 이거는 뭐 은행주들이 다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KB랑 뭐 JB 금융지주가 최근 주가가 좋은데, 이거는 저는 거의 주주 환원 정책에 주가가 화답을 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오해라기보다도 금융, 아까 했던 얘기의 어떤 리바이벌인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그래, 은행은 안전한 건 알겠어. 은행은 연체가 돼봐야 뭐 0.2% 정도 뭐 이렇게 안전한 건 알겠는데, 이거는 금융위기는 전염이 되잖아. 새마을금고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저축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결국엔 누구한테 결국에는 타격이 가겠냐? 시중은행한테도 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예요. 예? 리스크가 있으니까 투자라는 거죠. 이게 예금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리스크는 좀 보면서 가도 되지 않겠나,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저희 투자의 삼박자,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성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아무리 뭐 저평가 가치주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 한번 이 주가가 치고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성장은 신사업으로 가능하게 된 거고, 신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리튬뿐만이 아니고 뭐 양극재, 뭐 그런 자회사 있고, 니켈, 또 뭐 그런 것들은 아무튼 2차 전지 관련된 신사업으로 성장을 확보를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에 투자할 때는 배당 수익률이 5%대였어요. 6%대도 간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기존 사업으로 나왔던 어떤 철강 산업으로 나왔던 고배당률,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거죠. 이거는 성장 모멘텀이랑 좀 겹치긴 하는데, 모멘텀은 시장에서 이제 그 적정 퍼와 적정 PBR을 리레이팅 해주는 거죠. 원래 철강주는 한 PBR 한 0.3이면 돼, 이렇게 이제 하다가 2차 전지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자들이 적정 밸류를 바꿔먹는 거죠. 2차 전지인데 PBR 2는 줘야지, 이런 식으로 리레이팅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멘텀인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은행은 성장은 그냥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저절로 그냥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당은 이미 뭐 KB는 한 6% 안팎이고, 뭐 하나금융지주는 8% 안팎, 우리금융지주는 지금 9%대거든요. 그리고 모멘텀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은행주는 PER 한 3, 4배, PBR 한 0.2, 3배 정도 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곳간에 쌓여있는 현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리레이팅 되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저는 이때도 이제 그 은행주가 이렇게 폭등하는 거 보면서, 드디어 이렇게 가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금융당국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예.
물론 또 이제 그런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은 또 그런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투자다. 그거 내가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밸류 대비 지금 가격이 너무 싸고 지금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해도 참 손해보기가 힘든 그런 배당 수익률 아닌가. 배당 재투자를 했을 때 어,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분기 배당들이고 다 캐시플로우를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은행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